여러분은 말씀과 기도로 충전돼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게 영향력입니다. 그게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 또 우리 리더십 이야기를 계속해 보기로 하겠는데, 오늘의 주제는 리더십 업그레이드입니다. 우리가 기계를 사도 가만두면 되는 게 아니고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듯이, 내비게이션도 업그레이드를 안 시키면 금방 이상해지듯이, 리더십도 학교 졸업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다듬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가 단순히 열심히 하면은 안 되는 게 없다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옳지가 않아요. 열심히 하면서 되면은 정말 안 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안 살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다들 열심히 하는데 왜 안 될까요? 오래전에 제가 본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거의 망해버려 가는 이 자영업 비즈니스들을 찾아서 이 방송국에서 섭외한 전문인들이 가서 그 사업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일으킬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 에피소드에 망하기 일보 직전에 아주 보잘것없는 식당을 하는 40대 주부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대학가 같은 곳이었는데, 그 식당이 열심히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 돼요. 이렇게 방송국에서 딱 가서 찍었는데 이 간판도 형편없고 식당 안도 지저분했고 음식도 별 맛이 없었는데, 문제는 이 식당 주인 부부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들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국에서 섭외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시장조사부터 일단 도와줬습니다. 시장조사 결과 이 지역과 이 음식점이 굉장히 안 맞는다. 그 지역에는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옛날식 한식당보다는 돈가스와 스파게티를 하는 것이 더 좋겠다. 그리고 방송국이 그래서 섭외한 국내 최고의 돈가스 전문가가 와서 뭐부터 시작한 거 봤더니 40대 식당 주인한테 고기 써는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돼지고기 써는 법을. 새파란 이 30대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 40대 식당 주인 아저씨한테 기초부터 강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칼질에 정확하게 썰어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돼지고기 분량이 몇 그램인지 혹시 아세요? 그냥 막 한 30g이에요. 30g을 딱 썰어내는데, 저는 뭐 그건 기계로 써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쓰는데 착착착 쓰는데 저울에 올려보니까 계속 30g짜리가 나오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그 아저씨 보고 썰어보라고, 40대 식당 주인 아저씨 보고. 식당 주인 아저씨도 자기도 뭐 주방 좀 오래 하고 그랬으니까 막 썰은데 뭐 37, 뭐 28, 뭐 막 엉망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새파란 30대 돈가스 전문가가 식당을 이렇게 오래 했으면서 칼질도 못한다고 그러면서 눈물이 쏙 나게 야단을 쳐가지고 30g으로 이 고기 써는 것부터 며칠을 이렇게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 다음엔 이태리에서 수확한 스파게티 전문가가 왔어요. 와, 저는 그 스파게티 국수 뽑는 것도 이렇게 쫙 뽑아가지고 원형으로 쫙 펼치는 게 거의 예술인 거 있죠. 그 다음에 마늘 같은 것도 칼을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막 쪼아내는데, 이거 하나하나가 너무 쉬운 것 같은데 기본부터 이 아저씨가 제대로 못하고, 왜 어렸을 때 제대로 수영학원 안 다니고 애들이랑 개헤엄 배운 사람처럼 대충 배운 거죠. 그러니까 식당 하는 분들이 그게 제일 힘들대요. 너 음식맛 좋으니까 식당이나 해봐라. 그런 말 듣고 식당 했다가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아저씨예요. 전문가한테 제대로 배운 거죠. 그 다음에는 인테리어 전문가가 딱 와서 그 가게의 내부를 그렇게 비싼 돈 안 쓰고도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심플하고 창의적인 내용으로 쫙 바꿔줬어요. 그 다음에 패션 코디가 와가지고, 아저씨 이렇게 해가지고 이 머리로 이렇게 서 있어가지고는 애들 안 온다. 그래가지고 강남 최고의 그 헤어커터가 머리를 깨끗하게 깔끔하게 쫙 잘라줬어요. 40대 아저씨 굉장히 미남인 거 있죠. 이렇게 딱 하고 옷도 이렇게 하고 청바지 딱 입히고 세련된 셔츠 딱 입히고 해갖고, 그 매출 첫날 이렇게 바꿨을 때 꿈의 매출이 얼마냐, 하루에 어느 정도 올렸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자기들이 100만 원만 넘어가면 소원이요. 근데 거의 200만 원 넘게 나왔어요. 능력을 다듬기에 따라서 지렁이가 용이 되기도 한다. 그래갖고 그날 밤에 완전히 그 매출액을 다 이렇게 카운트하는데, 이 사람들이 거의 뭐 성령 받는, 은혜 받는 분위기요. 우와, 자기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니.
그렇게 하면서 그 에피소드가 끝났는데 여러분 그 에피소드가 우리한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인생에서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사람이 장사를 하는데도 왜 그토록 비참한 시절이 있었고 왜 이렇게 잘 되는 시절이 있을까? 뭐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어요? 말씀해 보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바꾸니까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여러분, 나는 10년 경험이 있다. 소용없어요. 1년의 형편없는 경험을 10년 내내 반복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전혀 제3의 각도에서의 그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성령께서 그러신 분이세요. 성령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열심히 노력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저는 그래서요. 신학교 졸업할 때부터 이단이 아닌 이상 교단을 가리지 않고 친구를 사귀겠다. 그래서 배우겠다. 그래서 저는 장로교회 목사였지만 순복음교회 목사랑 사귀니까 이 불같은 기도의 세계를 거기서 배웠어요. 침례교회 목사랑 사귀면서 성경 공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또 사회단체, 사회봉사하는 목사님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위한 그 구제 마인드를 배웠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열심히 한 게 아니고 오늘 식당 주인이 여러 분야 전문가한테 새로운 시각을 배워서 계속 업그레이드 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 자존심을 버리는 거야. 내가 정통이다. 내가 인류학교를 나왔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 나는 유학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업그레이드는 없습니다. 업그레이드의 시작은 내 자존심을 깨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부흥해도 항상 학생의 심정으로 살려고 합니다. 오늘도 뭔가 새로 배워서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예요. 새로운 걸 배운다. 새로운 시각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 다른 교회에서 아무리 장로님, 권사님 뭐 해가지고 처음에는 오셔가지고 좀 뭔가 본인의 경륜을 인정받고 싶어 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 전도 회장이었습니다. 성가대 대장이었습니다. 제가 크로스웨이 뭐 이런 걸 쫙쫙쫙쫙 한 거 없는데 그러면 뭐 하냐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소림사에서 수학했다 그래놓고 동네 깡패랑 싸움에도 터지면 그거 아무 쓸데가 없어요. 우리는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능력이 중요해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갈수록. 명문대학 유학 나온 사람이 요새 너무 많잖아요.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뭐예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공부와 사람 읽는 책과 만나는 사람들과 하는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을 우리는 학생의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신방을 갈 때요. 오늘 그 신방 집에 가서 옛날에는요. 좀 빨리 설교를 하고 나와야지. 신방을 해쳐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너는 강단에서 설교하니까 신방 가서는 배워라. 그 신방 가면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자동차 서비스 센터 가면은 계속 물어봐요. 제가 보니까 그게 두 가지 이점이 있는데요. 장점이 있는데 가서 어떤 분야 분들인지 간에 가서 제가 이런 식으로 대화하면 안 되더라고요. 요즘 기도 얼마나 하십니까? 요즘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이런 말 하면은요. 아무도 얘기도 못 해요. 그런데 딱 그 집에 가서 사진 보고 얘 예쁘네요. 얘 지금 어디 있어요? 자기 애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 다음에 카 서비스 센터한테는 자동차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주사님 이 자동차 이거 어떻게 고쳐 이거 하면 아무리 무뚝뚝한 사람도 신이 나가지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유식하고 나는 무식하니까 신나게 얘기해줘요. 그러면 일단 대화의 문을 그리고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대요. 그리고 저는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몰라요. 제가 목사치고 제가 조금 잡지식이 많잖아요. 근데 그걸 좀 유식한 말로 표현하면은 견문이 넓다. 다방면으로 박식하다는데 그게 어디서 생겼냐 하면은 만나는 분들한테만 맨날 물어보는 거죠. 보험회사한테 이 보험 어떻게 팔아요? 그 보험회사 잘 파는 분한테 제가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식당 주인들한테 영업의 비결이 목회의 비결이 되기도 해요.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내 스승이에요.
모든 것들이 나의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가장 위대한 책은 아마 그 다음에 나온 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제가 배웠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나이가 있고 경륜이 있고 학벌이 있어도 그런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미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려고 할 거예요. 다이나믹하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셔도 저는 절대로 뭐 노인대 이런 거 따로 안 만듭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 틈에 확 섞어버립니다. 그분들도 그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좋아하시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열어가는 거죠.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새로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아이폰이에요. 어떤 성도분이 막 자랑하시더니 그 다음에는 목사님도 이런 거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게 그냥 젊은이들의 기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문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자기 교회 안내 책자를 브로셔를 만들어서 나눠줬잖아요. 근데 제가 가만 보니까 그 브로셔는요, 만드는 건 엄청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만드는데 사람들이 많이 버려요. 들고 다니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 아이폰에다 앱을 만들면 이 아이폰 안에 있는 홈페이지 같은 거예요. 이 새로운 교회 앱을 이렇게 딱 만들면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딱 열어가지고 우리 교회 설교도 딱 동영상으로 뜨고 여기 들어가면 교회 비전도 촥 나오고 말이죠. 이거를 움직이는 교회, 카메라 잡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교회 광고가 되는 것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은 장소도 여기 딱 지도로 이렇게 딱 띄워주고, 이것을 전 교인들이 우리는 브로셔를 만드는 데 쓸 돈 이렇게 해서 매일 정보를 바꿔주면 사람들한테는 이게 교회 광고를 할 수 있는 홍보 효과가 되죠. 그리고 또 요새 제가 배운 게 이 페이스북이라는 것입니다. 이 페이스북을 저는 젊은 애들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어른들도 굉장히 재밌어요. 신방을 가서 신방관 교육자가 그 사진을 탁 띄워줍니다. 그리고 어느 집에서 이런 성도들과 신방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밑으로 전 세계에 출장 가 있는 우리 성도들 포함해서 댓글이 쫙 올라와요. 아, 그 성도집이 이렇게 좋았어요. 순원들 중에 누가 아파 보이네요. 그러면 이 중보기도가 바로바로 들어와가지고 중보기도 해달라고 막 말할 필요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이 페이스북만 켜놓으면 삥삥 울리면서 어느 집에 애가 아파요, 어느 집이 입원했어요. 다 중보기도가 되고 신방이 되고, 그래서 순신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놀라운 목회의 도구라는 것을 최근에서 알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순예배를 드릴 때, 구역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출장 가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파리 가 계신 성도님이 계신데 그분은 순예배 못 드린단 말이에요. 제가 아이디어를 내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하는 화상통화가 있어요. 인터넷 무료, 스카이프. 그러면은 마이크 하나만 여기다 꽂아놓고 있으면 이쪽에 순예배 드리는 분은 큰 TV로 연결해 놓고 마이크 하나만 꽂으면 파리에 있는 분이랑 화상 순예배를 하는 거예요. 돈 하나도 안 내고 무료 통화로. 그러면 거기서 그분이 절대로 안 빠져요. 그 순예배. 파리에 있는데도 3개월 만에 왔는데 페이스북으로 맨날 글 올리고 이 화상으로 통화하니까 우리는 살아있는 그 국제적인 교회가 졸지에 돼버린 거죠. 이 모든 것을 저의 뛰어난 머리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싶지만 성도들과 얘기하면서 배운 거예요. 성도들이 가르쳐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다 제 스승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제가 목회는 목사가 하는 거지라고 자존심 세우고 있으면은 구닥다리 목회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앞서 나가는 평신도들을 보내주셔서 제게 가르쳐 주셔서 이런 걸 만들어 나가듯이 리더십의 업그레이드는 자존심을 버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책들과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배우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에부터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얼마나 신나고 흥분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약간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 그랬고, 둘째는 자기의 실패나 패배에 대해서 솔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모른다는 말하기 정말 싫어해요. 우리 교수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가 모르는 질문 학생들이 똑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교수님들이 뭐라 그러세요? 죄송하지만 공부도 안 하는 것들이 쓸데없는 질문을 한다고. 교과서에 있는 것만 근데 사실 그게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훌륭한 교수님은 훌륭한 질문이다. 나도 모르겠다. 우리 같이 연구해보자. 라고 말하는 우리 김 교수님은 그렇게 말하시겠죠. 그런데 실패나 패배에 대해서 솔직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성도가 오래전에 성경 어떤 구절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창피한 말이지만 제가 모르겠더라고요. 난해한 구절이었어요. 똑똑한 질문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질문을 붙잡고 좋은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는 모든 헬라어 신학 주석해가지고 그 말이 아닌데도 한 30분 동안 중구난방으로 설명을 해줬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이게 내가 질문한 게 맞나 할 정도로 와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나서 시간 없다고 와버렸어요. 가만 보니까 내 자존심에 모르겠다고 얘기를 못 해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홍아, 다음부터는 모르면 모른다 그래라. 성경이니까 네가 다 알아야 된다는 그 목사의 자존심. 빨리 모른다 그러고 같이 공부합시다 그랬으면 되는데 내가 설마 성도 앞에서 무식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그냥 그런 창피한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모든 실패를 능력을 다듬는 계기로 삼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 어떤 그 축구 경기를 봤는데 저쪽에서 아주 무적의 수비수라고 불리던 사람이 뚫려버렸어요. 전설적인 수비수인데 저쪽 신입 선수한테. 그래갖고 그 골을 먹고 나서 그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돼서 졌어요. 그러니까 이 무적의 유명한 수비수한테, 국가대표급 수비수한테 사람들이, 기자들이 또 짓궂잖아요. 왜 뚫리셨나요? 뭐 오늘 몸이 안 좋으셨나요? 뭐 그랬으면 애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이 신입한테 아주 무명의 선수한테 뚫렸으니까 창피해서라도 네 오늘 좀 며칠 동안 너무 경기를 무리했더니 몸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 선수가 뭐라 그랬냐면 아닙니다. 저는 최상의 컨디션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완벽한 경기를 했는데 그 무명의 선수는 어떤 베테랑들도 보여주지 못한 뛰어난 볼 컨트롤로 나를 뚫었습니다. 내가 몰라.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그 선수가 그냥 너무 잘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볼 컨트롤을 저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존경스럽더라고요. 저게 저 사람을 전설의 수비수로 만드는구나. 그러니까 패배에 대해서 솔직해요. 컨디션이 안 좋았다느니 뭐 이런 말 전혀 안 하고 내가 내 베스트를 다 했다. 그런데 상대가 너무 잘했다. 진짜 스포츠맨십이에요. 그 사람은 오래 갈 거예요. 챔피언으로. 여러분도 자기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걸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자존심을 버려야 된다고. 저는 미국에 14살 때 이민간 1.5세입니다. 저는 비교적 그래서 어렸을 때 거기서 고생하면서 영어를 배웠지만 대학교쯤 되니까 이제 한국에서 유학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학교 때. 그런데 유학생들 중에서 빨리 영어를 배우고 거기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한국에서 명문대 출신들이 많았어요.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서울대 국비장학생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와가지고 영어를 잘 못 배워요. 왜 그런가 봤더니 자존심. 처음에 아무리 본인이 뭐 명문대학 나와도 미국에 오면 그 영어가 뭐 I am a boy 이런 말 미국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억양이 있으니까 미국 사람들이 막 와 웃어요. 자존심 팍 상해가지고 내가 이거 명문대를 나왔는데 그래서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영어를 완벽하게 잘할 때까지 영어 안 할 거라. 그러면 영어를 계속 해봐야 그건 마치 내가 총 잘 쏠 때까지 총 안 쏠 거야 라고 한 거 마찬가지죠. 많이 쏴서 실수를 해봐야 되는 것처럼 영어도 자꾸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자존심 상해갖고 안 배워요. 업그레이드 못해요. 근데 오히려 한국에서 그렇게 스펙이 화려하지 않은 분들이 와서 자존심이 없으니까 뻔뻔해요. 미국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영어를 막 하는 거예요. 9시 떨이 뭐 그러면서 9:30를 9시 떨이 그러면서 뭐 좀 봐달라. You look at me once 뭐 그러면서 뭐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한테 손짓 발짓으로 막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어차피 완벽한 영어는 기대 안 하니까 많이 도와주고 계속 하다 보면 영어가 빨리 배워요. 그런데 이 명문대학 나오신 분들이 자존심 세우면서 완벽하게 할 때까지 안 할까 그러면은 못 배우는 거예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목사도 성경에 대해서 모를 수 있고요. 명문대 출신도 미국 가면 처음엔 영어 서투를 수 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도 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솔직하게 내가 졌다 그래야지. 오늘 이렇게 운동화를 새거를 신었더니 이게 잘 안 맞아. 감기 걸려갖고 내가 연습을 이런 말 하면은 비참해져요. 업그레이드의 방법은 뭐 패배를 깨끗이 인정해라. 실패 앞에서 비굴 하지 마라. 졌다. 최선을 다했는데 졌다. 가르쳐다오. 어떻게 하는지.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쓸데없는 자존심을 버려야 우리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의 퓨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때로는 어떨 경우 너무 단순해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작전을 할 때 스포츠 감독도요. 오늘은 이렇게 경기해야지 하고 큰 틀은 있지만 가면서 다양하게 그 메인 틀에서 어긋나지 않는 작전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신념과 이 지혜로 혼동하면 안 돼요. 신념은 타협하지 마세요. 저도 신학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이지만 그걸 교인들한테 전달할 때는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의 퓨전이 필요해요. 창조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요. 이미 있는 것들을 다른 각도에서 조합해 보는 거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하나님뿐이에요. 우리는 다 남이 배운 걸 갖다 갖고 와가지고 잘 섞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들은 거 어디 가서 여러분 것처럼 얘기할 거잖아요. 다 그래요. 뭐 다 그러고 사는 거지. 그래서 저는 퓨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때마다 아주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 저희 딸이 어렸을 때 제가 잘 때마다 성경 얘기도 들려주고 한국 전래 동화 얘기도 들려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어린 마음에 이게 다 짬뽕이 돼가지고 어느 날 지 친구들한테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명의 이런 양을 찾아가신 예수님 얘기 들려주는데 내가 웃겨서 죽을 뻔했어. 얘가 전래동화와 성경을 얘가 막 믹스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서 목동에 막 헤매다가 다니는 갑자기 예수님이 펑 하고 나타나시더니 검은 양을 보여주면서 애야 이 양이 네 양이냐? 아닙니다. 그랬더니 다시 노란 양을 착 꺼내주면서 네 양이 네 양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길 잃은 다리 부러진 어린 양을 보내주면서 이 양이 그럼 네 양이냐? 그랬더니 예 예수님 그랬더니 아이 착하다 다 가져라 그랬다는 거야. 자 그래서 한국 전래 동화와 이 성경 예화의 절묘한 퓨전. 근데 그건 웃기는 사건이었지만 우리가 세계화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제 글로벌 시대에는요 동양과 서양의 퓨전이 필요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양의 합리주의와 전문성과 동양의 직관이 이제는 퓨전돼야 되는 때가 된 거예요. 동양과 서양을 유학 갔다 온 친구들이 그걸 잘해야 경쟁력이 생깁니다. 동양과 서양의 최고의 것들을 이렇게 딱 퓨전시켜가지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잘못하면 양쪽 다 못하죠. 그러나 잘하면 굉장히 강력한 경쟁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윈스턴 처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바쁜 국정 운영 속에서도 이 사람이 생각을 전환할 때는 그림을 그렸대잖아요. 때로는 전혀 다른 걸 하면서 생각의 틀을 확 바꾸는 거예요. 저도 자전거 타면서 얼마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지 몰라요. 때로는 음악을 들으면서 클래식 공연장을 가면서 한번 생각의 틀을 전환하는 거예요. 어른들도요. 한 번은 청바지 입고 젊은이들의 거리를 걸을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할 때요. 나는 젊은이들이 오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서 건축위원회는 전부 다 60세 이상 장로님들이.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택하면 거기 젊은이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건축위원장을 20대로 바꿔야 돼요. 저도 늙었어요. 그렇게 보면. 젊은이들이 오는 그 문화를 배우려면은 현장을 뛰어야 돼요. 다양한 요소의 퓨전이 이렇게 들어와야 그게 최고의 음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된다는 흑백 논리가 아니라 A와 B를 합치는 조화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섞겠다, 좋아하겠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모든 소스에다가 자기를 열어놓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성공하고 있을 때에도 자만하지 말고 계속 배워야 합니다.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한 실수가 이것이죠. 이 사람이 모델 T라는 최초의 자동차를 가지고 검은색의 자동차를 만든 다음에 한 10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이제 소비자의 취향에 맞게 좀 다양한 색깔의 차도 만들고 변화시켜줘야 되지 않냐 그랬을 때 무슨 소리냐? 이걸로 성공했는데 안 바꾸고 고집했어요. 그랬더니 GM이라는 회사가 나오면서 새로운 다양한 자동차를 만들면서 GM한테 그 패권이 또 넘어가 버렸어요. GM과 포드 같은 차들은 또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 도요타에서 대형 고급 승용차를 만들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연구 안 했어요. 무슨 소리냐? 고급 승용차 하면 캐딜락 이런 우리 포드랑 GM의 아성을 감히 누가 무너뜨리냐? 일본 차는 그냥 싸고 후진 소형차만 만들 뿐이야. 대비를 안 했어요. 90년대 초반에 렉서스라는 도요타의 심혈을 기울인 고급 대형 승용차가 나오면서 그때
캐딜락, BMW, 벤츠 이런 모든 고급 승용차의 판매율이 30%가 곤두박질 쳐버렸어. 죽음이었죠. 깔보고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잘 나갈 때 자만감 때문에. 이카루스의 모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업은 성공했던 요인 때문에 망한다. 모델 T가 너무 잘 돼 놓으니까 이것을 진화시킬 수 있는 다른 작품에 대한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래서 신흥주자들한테 뺏겨버리고 말았지.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원한 챔피언은 없어요. 타이거 우즈가 요즘은 뭐 스캔들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고 있지만 제가 그 선수가 한 10여 년 전에 한 중요한 결정을 보고 참 감동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1997년도까지만 해도 아주 미국 PGA의 새로운 챔피언으로 모든 대회를 휩쓸었는데 우즈가 자기의 스윙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스윙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운이었다는 거. 그런데 골프 선수한테 스윙 고치는 거 굉장히 큰 모험이거든요. 이미 챔피언에 올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스윙을 고치는 동안에 좀 슬럼프에 빠지기도 했지만은 완전히 안정적인 스윙이 될 때까지 수없이 연습을 한 거예요. 챔피언이 되었지만. 그래서 마침내 그걸 바꾸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우승 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런데 우즈가 그때 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우즈는 운 좋은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완벽한 성공을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딴 선수들이 다 들어간 다음에도 훈련했다는 거예요. 모든 스포츠의 스타들은요, 연습할 필요가 없는데도 더 연습해요. 마이클 졸단 같은 사람, 한참 선수 시절 때 영화 찍었거든요. 영화 찍는 거 얼마나 피곤해요. 다 저녁에는 완전히 녹초가 돼서 자는데 마이클 졸단만 기본 슈팅 연습을 2-3시간을 더 하고 자더라는 거예요. 성공하고 있는 자가 끊임없이 자만하지 않고 자기를 깨워가며 연습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업그레이드의 기본 정신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말을 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너의 진보를, 너의 make your progress known,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제일 잘할 설교는 다음 주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자기를 깨가는 거예요. 저한테 영향을 준 설교가들 많죠. 그래서 처음에는 원고 다 써가지고 볼륨 위에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까지 다 써가지고 수없이 많이 거울로 연습해보고 카메라 포즈 어떻게 돌아가는가 보고 본문 분석 어떻게 하는가 보고 미국, 한국 할 것 없이 좋은 설교자가 있다고만 하면은 그분들 책 사서 읽어보고 비디오 동영상 보고 그러면서 따라해보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걸 계속하면서 내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설교를 해도 내년 제가 프레시해질 수가 있겠죠. 결코 사람들이 지금 칭찬해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새로운 몸부림을 칠 때 우리는 진정한 인생의 승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전설적인 검객 미야모토 무사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13살부터 29살까지 일본 전역의 60명의 최고 검객들과 대결해서 다 승리했거든요. 검술 시합은 지면은 죽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할 수가 있었을까? 이 사람이 몇 가지 비결을 얘기해 주는데 첫째, 자기가 정통 검법 도장에서 수련하지 않았다. 그 당시 동경과 오사카의 검술 도장이 전국 검객들을 양분했는데 문제는 이 교과서가 자기들을 너무 자만하게 했고 너무 많이 알려졌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쪽도 배웠지만 우주의 삼라만상이 다 자기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미야모토 무사시의 권법을 몰라.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교과서에 묶인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엘리트일수록 그 교범의 노예가 되는 거죠. 자기는 그 교범을 계속 깨어나갔고, 둘째는 영원한 겸손. 자기는 3살짜리 어린애랑 마주설 때도 몸조심을 한답니다. 그게 진정한 무인의 자세다. 근데 한두 번 이기고 나면 다들 겉멋이 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나오는 순간 죽는데요. 그래서 자기는 어떤 상대랑 마주서도 그 전날 거기 가서 그 동네 바람은 어떤 방향으로 부는지, 풀은 어떻게 눕는지, 토양은 어떤지를 다 본다는 거죠. 검객에서 은퇴한 다음에 그 사람이 묵화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것도 일본 최고의 경지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람이 하는 게 어떤 분야든지 최고가 되는 그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영원한 겸손, 모든 사람한테서 배우는 것, 그런 자세로 가면은 무엇이든지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겸손한 배움의 자세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때까지는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줬는데 그 다음에는 타인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서로가 서로에게 스승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조직일수록 상명하달의 조직이 아니라 아주 활발한 토론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healthy conflict, 건강한 이 충돌이 일어나면서 자기의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는 거죠. 그러니까 GE라는 유명한 기업에서 이미 은퇴했던 제웰치 회장이 퍼뜨린 문화가 그거거든요. 워크아웃. 상관도 바로 현장에 와서 현장 책임가들과 아주 신랄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 부임하기 전까지는 회장 데스크에 올라오기까지 15단계를 거쳤는데 3단계만 거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회장이 직접 가서 중간에 상무 과장이 보고하는 게 아니고 현장 공장장이 보고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무한테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데 저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냐? 그러니까 현장을 모르는 중간에서 폼 잡는 간부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 아이디어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나온다. 그래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성도들과의 대화와 부교육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결국 업그레이드는 관계거든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겠다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런 책을 읽었는데 옛날에는 회사가 인재를 인터뷰했는데 이제는 인재가 회사를 인터뷰하는 시대가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삼성, LG 이러면은 우수한 인재들이 찾아왔는데 이제는 그런 조직도 최고의 인재를 가서 삼고초려해서 모셔와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인재는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자, 여러분 조조가 있고 삼국지에 유비가 있었죠. 조조는 밑에 참모들이 많은데 유비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유비는 제갈공명 딱 한 사람 구해가지고 조조의 수많은 참모들과 견쟁하면서 큰 축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삼국지에 보니까 제갈공명을 스카우트하자는 그 물밑 작업이 조조 쪽과 먼저 있었어요. 근데 조조의 반응이 재밌어요. 오라 그래라. 안 온다 그러니까 건방진 녀석. 놔둬라. 끝이야. 왜냐하면 조조한테는 서류가 많이 쌓여 있었어. 그 다음 제갈공명 안 온다 그러니까 제끼고. 그런데 유비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가가지고 잠을 때도 서 있고 비바람이 부는 데도 서 있고. 이게 삼고초려의 철학 아니에요. 초이스가 없으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 마음이 진짜 인물을 유비 진영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우리 주위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많은데 진짜 인물이 없어요. 진짜 인물은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갑니다.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직접 오셔서 스카우트 하셨는데 어디 우리가 건방지게 야, 걔 서류 좀 보내봐라 그래.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사람은 귀히 여겨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와주고 마음을 열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털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귀히 여기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거예요.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또 학생 자신이 절실한 필요를 느껴야 됩니다. 절실한 필요. 일본의 그 메이지 유신의 정신적인 지주로 불리는 요시다 쇼이는 서양의 현대 무기를 딱 접하고 나서 일본이 배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밀항까지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다 체포돼서 감옥에 있으면서
수백 권의 책을 서양 선원들한테 빌려갖고 읽었어요. 거기서 명치유신의 기본 틀을 거기서 공부해서 나왔죠. 그래서 이 사람이 슈카수기라는 작은 사립학교를 세우고 젊은이들을 모아서 현대 일본을 이끌어 나갈 공부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스승인 요시다 쇼인도 어떻게 나가야 될지는 아는데 몰라, 무식해요. 그러면 그러면은 그 항해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제일 잘하겠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선원 모셔와가지고 항해에 대해서 배우고, 또 수학에 대해서는 또 독일인 선생님 모셔갖고 배우고, 그러면 선생 요시다 쇼인보다 같이 다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을 일본에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난상 토론을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짧은 시간에 왜 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할 수 있었냐 하면은 절실한 필요죠. 일본이 이러다가 망한다는 절실한 필요 때문에 가르쳐주지 않아도 공부를 한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이런 말을 했죠. 스승은 학생이 준비될 때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는 억지로 준비 안 된 애들한테 막 주입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늦깎이 배움을 하는 학생들이 열심히 잘해요. 40대, 50대 때 대학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절실한 필요를 느끼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살아있는 조직은 모든 조직원들이 끊임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휘청거리던 IBM을 회생시켰던 루 거스트노 회장은 그때 IBM 조직원들이 계속 와서 뭘 했냐 그랬냐면 우리한테 종신고용 보장해달라. 그러니까 앞에 그냥 정체된 노동 인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 하면은 회사한테 종신고용을 약속해달라 그러지 말고 당신들이 종신고용 잠재력을 키워라. 그래서 회사가 사정을 하면서 여러분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실력을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가 옆에 학교로 갈 수 있는 등록금 내주겠다. 선생님도 불러주겠다. 애도 봐주겠다. 공부해라.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배워라. 자기를 깨우쳐. 학위를 따라. 그렇게 해서 공부하는 조직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위대한 말이죠. 종신고용을 보장하는 게 아니라 종신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잠재력을 만들어라. 권리를 주장하지 말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실력을 만들라는 거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력을 가지면 서로 여러분 채가려고 그래요. 데모 안 해도 인재는 그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인재 양성이란 정말 이런 큰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살아갈 시대는 글로벌 시대인데 특히 우리 글로벌 시대의 모든 분야의 이 젊은이들을 향해서 저는 이 마음이 있어요. 동양과 서양을 퓨전시켜야 돼요. 뿌리 의식은 심어주되 컨텐츠는 세계적인 것으로 채우게 하라. 싱가포르의 리콴유 같은 사람이 싱가포르를 교육으로 바꿨잖아요. 중국말 철저히 가르치고 동양의 유교 사상을 철저히 가르치지만 모든 싱가포르의 관료들은 전부 다 미국, 영국 유학시킨 사람들이에요. 서양의 가장 좋은 걸 공부하지만 정신 문명만은 동양적 유교 사상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키우겠다. 제가 보니까 다니엘이 그랬어요. 히브리의 신앙 뿌리는 튼튼한데 바벨론 유학을 했기 때문에 글로벌 인재가 된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도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생각을 좀 넓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민족을 우리는 많이 강조하는데 민족도 강조해야 되지만 세계화도 강조해줘야 됩니다.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우리 해동포가 거의 1000만이 가까운데 이게 지난 1세기 동안에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고통의 역사 속에서 사할린 교포들도 있고 시베리아, 중국, 남미로 하와이 사탕수수 이민으로 다 흩어진 자손들이 세계에서 1000만이 넘는데 저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을 엮어야 돼요. 이스라엘에는 25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살죠. 그들은 이중국적자들이지만 첨단 노하우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에 애국하는 사람들이에요. 다 품으니까 이스라엘의 정보력도 세계 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경제력은 전 세계 교포들이 송금해오는 그 돈과 그들이 보내는 인력 이런 것들이 다 퓨전돼서 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민족이 똑똑하니까 전 세계에 퍼뜨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민족만큼 뛰어난 학생들은 없습니다. 어디 가든지 적응 잘한다는 것은 한 민족이 뛰어난 학습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제가 알래스카 가서 렌트카 해가지고요. 알래스카에서도 그 앵커리지에서 한 대여섯 시간씩 더 들어가야 되는 아주 산골짜기 항구 도시에 사람도 별로 안 드는 항구 도시에 중국 식당이 있더라고요. 주인이 한국 사람이에요.
강인한 민족이에요. 캄보디아에 어떤 분은 가셨는데 그 막 정글 속을 누비며 식인종 있는 거기를 피해서 그 호수에 있는 민족 종족을 찾아서 갔더니 그 민족 마을에 서울 무슨 초등학교 깃발이 걸려 있어요. 그 팀 자원봉사단이 와가지고 거기다 깃발 꽂아놓고 간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데도 살아남고 가장 더운데도 살아나는 이 민족은 세계를 밟을 위대한 민족이에요. 우리가 뭐 만주 다시 회복하자, 독도 이런 문제 때문에 신경 쓸 거, 우리는 전 세계가 지리적으로 우리가 영토를 가져야지 세계화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인터넷으로 영향력으로 우리는 세계화할 수 있는 민족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스승이 되고 전 세계가 우리의 학생이 될 거예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얘기합니다. 우리는 글로벌한 교회가 돼야 된다. 아시아의 부흥을 지도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된다. 한국의 모든 교회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제 날마다 자신을 능력을 다듬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스스로에게 던져볼 11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나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가? 둘째, 나는 지금 누구와 제일 신경을 쓰면서 경쟁하고 있는가? 셋째, 나는 지금 누구로부터 혹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려 하고 있는가?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뛰어들어야 되는데. 넷째, 나는 누구를 위해 죽을 수 있는가? 다섯 번째, 내 주위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로부터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실까? 여섯째, 오늘 나는 누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켰는가? 오늘 나는 누구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켰을까? 일곱째 맞죠? 예. 오늘 나는 왜 성공했을까? 아니면 오늘 나는 왜 실패했을까? 이유를 모르고 성공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시죠? 여덟째,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내 어떤 점을 가장 사랑하고 있을까? 또 반대로 내 어떤 점 때문에 가장 상처받을까? 아홉째, 내 위치에 있는 것이 내가 속한 조직을 위한 최상의 선택일까? 내가 걸림돌이 되고 있지는 않는가? 열 번째, 나는 오늘 어떤 사건들을 보고 듣고 겪었는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 11번째, 나는 오늘 어떤 책이나 신문이나 인터넷을 읽었으며 그것들 중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많이 읽고 우리가 대화하는데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말이죠. 이게 이 11가지 질문이 우리 스스로를 평생 업그레이드 시켜나가는 영원한 학습자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배울 수는 있는 존재입니다. 겸손하게 끊임없이 배우려는 그 자체에서 우리는 가장 강한 자가 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방법을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고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바꾸니까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죠. 내가 정통이다. 내가 인류학교를 나왔다. 내가 모든 것을 안다. 내가 유학파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업그레이드는 없습니다. 업그레이드의 시작은 내 자존심을 깨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